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감가상각 방법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하나하나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본다면 정리법은 그야말로 뭐가 되냐, 여기에 바로 직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 정리법은 궁극은 뭐를 갖다 나타내느냐, 바로 얼마만큼 우리가 직선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갖다 좀 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되냐, 취득원가가 여기 있단 말이야. 나중에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잔존 가격이 이제 쭉 가면은 잔존 가격이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그 사이에 가치 하락을 갖다 쭉 나타내는데 직선으로밖에 나타낼 수가 없다. 이 바로 일종의 뭐가 되냐, 정액은 취득원가에다가 여기서 우리가 취득원가라는 말이 나오겠죠. 여기는 뭐냐 그러면 잔존 가격이 나온다 이거죠. 잔존 가격. 이 잔존 가격을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기간 동안이 균등하게, 만약에 4년 쓴다면 4년 동안 균등하게 해야 되죠. 기울기가 똑같이 나가면 뭐가 되냐, 바로 감가상각액을 같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직선법이며 이거는 바로 장부가격을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장부가격이다. 이 장부가격은 원래 저희가 취득했던 데서 매년 똑같이 가치가 하락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액법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지만 뭐가 되느냐, 궁극은 취득원가에다 잔존가격을 빼라. 이 취득원가에다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잔존가격을 갖다 우리가 뺀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뭐가 되느냐, 바로 내용연수로 우리가 나눠준다. 이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 매년 똑같은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액이라고 얘기하고 일명 뭐라고 하냐, 직선법이라는 말을 쓰더라 하는 이야기를 한 번 정도 더 그림을 갖다 알며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잔존 가격은 이렇게 되고 장부 가격이 이렇게 된다면 감가상각 누계는 어떻게 되죠? 그렇죠. 매년 어디에 들었냐, 똑같이 어디에 들었냐, 그럼 가격이 올라가서 나중에는 여기 올라가는 소위 직선이 되죠.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감가상각을 모아놓은 누계, 감가상각 누계라고 얘기하죠. 감가상각 누계다. 뭐 감가상각의 누계는 이렇게 우리가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자 이거죠. 여기는 취득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잔존가격이 나온다 하는 얘기가 되고, 여기는 감가상각을 전부 다 모아놓은 누계는 0으로부터 출발해서 감가상각 누계가 보여지는 것. 이 두 개가 뭐냐 그럼 직선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일명 직선법이라는 말을 쓴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알면 되죠. 근데 많아요. 정률법은 어떠냐? 근데 율입니다. 율이 일정하다 이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는 바로 정률 R은 1 마이너스 지난 시간에 들었지만 루트 n분의 c분의 s다. 이걸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 속에 있는 가격은 반드시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진분수가 돼야 된다. 만약에 가분수가 될 때는 n을 갖다 벗어날 때 1보다 큰 수가 나온다면 바로 뭐가 되죠? 율이 음수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정률법이다 그럴 때 율은 절대 매년 똑같이 감가상각액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율은 어디에 되죠? 그렇죠. 매년 우리가 봤을 때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바로 똑같다 이거죠. 그러려면 여기가 바로 이 속에 가분수가 되면 1보다 큰 수가 나오면 음수가 되어버리면 곤란하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정률법에 의하여 그림을 갖다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취득원가 이렇게 간다 이거죠. 반면에 감가상각 누계는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우리는 정률은 뭐라고 하냐, 곡선법이라는 말을 갖다 쓰기도 하더라. 곡선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더라. 왜? 굽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도 역시 어디 되느냐 그럼 취득원가가 되고, 여기는 뭐가 되느냐, 잔존가격이 된다는 얘기가 되고, 여기는 뭐냐, 감가상각 누계가 된다는 얘기. 이걸 갖다 알아두고 요 속의 수는 반드시 진분수가 돼야만 R이 음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 유념해줘야 되겠다 하는 걸 정률에서 한번 알아둬서 정액과 정률에 대한 비교. 바로 정해지기는 정해졌는데 여기는 뭐냐, 금액이 매년 똑같다는 얘기가 되고 율이 여기는 똑같다는 얘기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중체감법은 정확하게 정률법 계산과 동일한데 바로 정액법에 의한 상각액의 2배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게 나오는 식에서 우리는 상각률을 곱하는데 바로
곱하기 나중에 얼마를 하느냐? 2를 한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바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 연수분에 뭐가 됩니까? 1에다가 2를 곱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내용 연수가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에 뭐가 되느냐? 역수로서 내용 연수를 짓고 그 다음에 분의 2를 갖다 곱하며 삼각률이 요거다라는 걸 꼭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꼭 생각해 줘야 되는 게 연수합계법. 이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이야기가 되죠. 바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년 동안을 갖다 썼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어 5년을 쓴다 그러면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를 갖다가 하고 역수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 첫 해 이럴 때는 첫 해는 바로 5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만약에 1년부터 5년까지 쓴다 그럴 때 전부 다 합산을 갖다 분모해 해주고 분자는 역수로 2년째는 뭐가 되죠? 4가 돼야 되겠지. 4가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3년째는 왜 되죠? 그렇죠. 분모는 15 그대로 되고 3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5, 4, 3으로 왜 되느냐 그러면 계산을 갖다가 없어지는 가치 C-S에 곱하기 여기도 C-S에 곱하기 여기도 C-S에 곱하기가 되면 역수로 우리가 5, 4, 3으로 간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연수합계법도 어렵지 않고 뭐 여러분이 그림이나 내용 속에서 우리가 한번 좀 이런 걸 갖다 잡아봐야 된다는 얘기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림도 그리고 또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감가상각의 방법을 갖다 우리가 쭉 해야 되느냐 상가객을 생각해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하고 생산량 비례법이다 그럴 때도 역시 해야 되죠. 그렇죠. C-S에다가 취득원가에다 찬존가격을 빼고 곱하기 토탈 뭐가 되느냐 그러면 생산량이다 이렇게 우리가 들려야 되겠죠. 생산량이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이번에 속하는 단위 뭐가 되느냐 그러면 단기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생산량을 갖다 곱하라.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전체 속에서 이번에 속하는 생산량을 갖다 비례적으로 우리가 바로 전체 속에 얼마만큼 이번에 생산을 했지 하는 이야기의 개념으로 우리가 C-S에서 토탈 생산량분의 단기 생산량을 갖다가 비례적으로 줄을 주면 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여기 감가상각에 나오는 이 5가지를 정확하게 기초편부터 이해를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고 정액은 일명 직선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정률은 곡선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한다 그런 말과 연수합계법 바로 5년 쓴다고 할 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하고 분의 5 없어지는 가치를 바로 전체 사용하는 연수에 뭐가 되냐 합에다가 역수로 5, 4, 3, 2, 1 5년 쓴다 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곱해주는 걸 연수합계법이라 부른다 그런 것만 알면 되고 생산량 비례법도 C-S에서 토탈 생산량분의 그 다음에 단기의 생산량이 얼마냐 하는 비례적으로 우리가 따져주면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가 되리라 생각한다라는 것이 유형자산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감가상각 방법을 우리가 가볍게 그림을 통하여 또는 아니면 한 번 더 인식해야 될 사항을 갖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이제 유형자산의 평가와 처분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이야기로 단원을 생각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잘 알지만 유형자산은 바로 영업에 필요한 모든 뭐가 되냐 토지나 건물이나 기계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형자산이라고 정의를 내린다 그런 말이 되죠. 근데 이런 유형자산은 만약에 사서 나중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평가도 하게 되고 또 언젠가는 처분도 하게 된다는 얘기가 될 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를 그림으로 우리가 한번 따져주면서 정확하게 하나하나를 갖다가 비교해보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만약에 유형자산을 갖다 취득했다. 취득원가라고 얘기하죠. 이 취득원가는 바로 유형자산을 샀을 때 매입원가에다가 바로 여러가지 비용이 든 재비용을 갖다 더해줘라. 그럼 매입원가의 재비용을 더하면 그게 뭐가 되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취득원가다 이런 말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유형자산의 경우는 매입가격에다 재비용이 있을 때 재비용을 더해줘라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유형자산이 쭉 가지고 있다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왜 되느냐 그러면 가치가 자꾸 어떻게 되죠? 달라지게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에 대한 가치가 나오죠. 평가한 가격, 평가가가 나온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원래는 취득원가에다가 여기에다가 시간이 지나면 바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할 거란 말이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데 이걸 뭐라 그러죠? 한마디로 말하면 장부가라고 우리가 말하죠. 장부가. 매입가는 뭐가 되냐? 매입의 원가는 취득 원가는 요거란 말이에요. 이 장부가가 이렇게 달라졌어. 여기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만약 유형자산이 내려갈 때는 뭐가 되느냐? 유형자산 감액 손실, 영업의 손실로 보죠. 아니면 감액 손실 누계액에서 얘들은 차감해 줄 수 있다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평가했을 때 가격을 장부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가 90원짜리가 됐다 그럼 평가손이 되겠지. 100원짜리가 110원이 됐다 그럴 땐 평가이익이 되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때 평가손은 어떠냐면 반드시 표시를 하지만 이익은 아직까지 뭐가 됩니까? 실현되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되느냐? 안전성 보수주의. 즉 지난번에 세금을 적게 낸다 그럴 때 안전성 보수주의라고 했죠. 거기에 의하여 절대 어디에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나타내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뭐가 되느냐? 평가한 다음에 나중에 언젠가는 처분할 거다 이런 얘기가 되죠. 처분가가 나온단 말이야. 처분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샀는데 이게 언젠가는 처분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죠. 그럼 이 처분가가 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는 처분가와 장부가를 대비해야 됩니다. 근데 잘못하면 매입 가격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 요 흐름을 갖다 이해한다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처분할 때는 이 처분가와 장부가를 대비하여 처분이익을 우리가 따져줘야 된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처분가와 장부가의 차이를 우리는 영업의 자산 처분 손익이다, 유형자산의 처분 손익이다 그러는데 그건 장사와 직접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외로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꼭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을 갖다 우리가 반드시 유형자산을 맨 먼저 취득했을 때부터 변동이 일어나서 유형자산의 평가에는 평가이익과 평가손이 나오는데 다 영업외가 되는데 우리가 실제 실무에서는 뭐가 되냐? 평가손은 우리가 표시를 하지만 평가이익은 안전성 보수주의하여 즉 나타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않는다 이거죠. 반면에 뭐가 되느냐? 유형자산 처분이 될 때는 처분이익, 처분손이 나오는데 이때는 매입가와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장부가와 처분가를 대비해야 된다는 게 유형자산 처분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우리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유형자산의 처분까지 우리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그래서 이제 원가에다가 이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원가란 말이에요. 원가란 말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여기 왜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보유가 될 때 유형자산을 보유할 때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뭐가 됩니까? 즉 원가에다가 우리가 공급이 뭐가 되느냐? 차감 손실을 떼면 장부가가 된다. 차감 손이 있고 차감 이익이 있지만 손해가 났다 그럴 때는 여기에다 요걸 갖다 빼면 바로 원가가 된다 하는 얘기가 되고, 이제 아니면 요거 차이에서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되는 걸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차감 손실, 보통 차감 손실을 갖다 우리가 표시한다는 얘기가 되고, 요거와 요걸 처분하는 건 뭐가 되느냐? 잘 알다시피 우리가 봤을 때 처분에 대한 이익과 손해다라는 단계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유형, 바로 장사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우리는 유형자산이라고 불러주는데, 만약에 형태가 없을 땐 뭐가 되죠? 무형자산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죠. 그럼 무형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진행을 하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동원하면서 가볍게 한번 정리를 하며 우리가 나가주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물리적 형체가 없다. 물리적 형체가 없다 그러면 무형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지만 식별이 불가능한데도 왜 되느냐 그러면 공급은 영업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일명 뭐라 그러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권리금이라는 말을 갖다 들어봤죠. 이걸 갖다 영업권이라고 하는데, 이 영업권의 경우는 반드시 자기가 매수한 거는 영업권을 인정하지만 내가 이거 팔면 얼마 받을 거야 이렇게 예측해서 팔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자기가 산 것만은 인정한다. 매수한 영업권은 인정하지만 매도한 영업권은 어디에 되느냐?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가 만든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걸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형자산 속에서 바로 우리가 중요한 얘기는 형태가 없다. 그러나 권리가 존재한다 하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되고, 무형자산 속에서 이제 이런 점을 알아야 되며, 반드시 여기는 자기가 뭐가 된다 만든 부위, 자기가 메이킹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가 메이킹한 뭐가 되느냐, 부과된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다. 영업권으로. 그래서 반드시 뭐가 되느냐, 타인에게 매입한 가격, 타인에게 매입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럼 매입가가 비싸게 주고 샀을 때, 그리고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인정한다. 그래서 자기가 만든 영업권을 인정하지 않지만 타인이 만든 영업권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좋고, 그 다음 무형자산의 특징을 우리가 가만히 본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물리적 실체가 없다, 형태가 없다. 그럼 맞죠? 두 번째는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법률적 권리나 경제적 권리가 있다 하면 이거는 무형자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동점 권리나 독점적 권리나 초과 이익, 더 많은 이익을 낼 거다. 우리가 아까 여기에 뭐가 되느냐, 그럼 영업권의 경우도 9대1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썼죠. 9대1은 앞으로 장사가 잘 될 것이다 하고 더 돈을 갖다 주는 걸 9대1이라 그러는데, 여기도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궁극은 하나의 초과 이익, 앞으로 더 장사가 잘 돼서 이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왜 되느냐, 돈을 갖다가 더 주고 산다, 그런 얘기가 돼서 무형자산의 특징이 있다 이거죠. 네 번째는 기업과 분리 불가능하다. 그렇죠? 여러분이 기업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다 하는 게 무형자산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효익의 크기나 지속기간이 불확실하다. 확실하지가 않다. 장사를 내가 잘하면 영업권은 계속 늘어나지만, 예를 들어 내가 장사를 못하면 나이가 샀던 영업권보다도 영업권 권리금은 줄어들 수가 있다 하는 얘기가 바로 중요한 무형자산의 특징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거 여러분 알아둬라 하는 말이 되고, 그다음 무형자산 속에서는 식별이 가능한데, 식별이 가능한 무형자산과 식별이 불가능한 무형자산이다. 그런데 단 식별이 불가능한 것은 영업권, 권리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권리금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죠. 장사의 초과 수익이 원천이 되는 거지 눈에 보이는 건 아니니까 무형자산을 아닌 거는 영업권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법률적 계약적으로 있는 거는 여러분 끈자로 끝나는 거, 산업재산권, 라이센서, 프랜차이저, 저작권, 임차권리금, 광업권, 어권, 비교적 어떠냐 그러면 이런 거는 법률적 계약적, 법률적 계약적인 건 요거고, 경제적인 거는 컴퓨터와 관련된 걸로서 또 소프트웨어라는 말이 있죠. 소프트웨어는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가 되느냐, 노하우. 자기들이 왜 되느냐, 사용하는 데 대한 노하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갖다 우리는 소프트웨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만약에 형체를 가진 물체는 하드웨어라는 말을 쓰는데, 소프트웨어라든가 개발비는 경제적인 실질이 있는 거다 하는 걸로 구분해주며, 그 다음에 식별이 완전히 없는 무형자산은 영업권이다 하는 걸로 책에 있는 이야기를 가볍게 여러분이 봐주신다면 어려움 없이 이해가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런 무형자산도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또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되는데,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 우리는 무형자산은 절대 어디에 되느냐 하면 감가상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감가상각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무형자산은 바로 권리금에 대하여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가치 하락을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경제적 효익이나 제공된 미래에 발생한 비용을 감소시킬 걸 예상할 때 우리는 바로 상각을 해줘야 된다. 자기가 샀을 때 가치보다 떨어질 때 우리는 바로 감가상각처럼 상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통상 상각은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독점적 배타 권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20년 동안 나누는 게 통상 많이 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20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하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서 앞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안전성 보수주의에 의하여 균등하게 예를 들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 여기는 잔존 가격은 0이다. 그렇죠? 영업권에 대한 것. 예를 들어 우리가 무형자산은 항상 잔존 가격은 0으로 봐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말이 되고, 보통 상각의 방법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정액이나 정률이나 연수합계나 생산량 비례법을 쓰지만 가장 합리적인 것은 정액법이다 하는 말을 알아두고,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는 감가상각은 누계, 그러니까
비교적 어떠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가치를 갖다 우리가 삐주는 데 있어서 항상 무게를 갖다 였단 말이야. 건물 같으면 건물이 여기 있다 이러면 건물이 여기 있었죠. 그럼 건물 감가상각 누계 그럴 때 감가상각 누계 요 감가상각 누계가 될 때 뭐가 되느냐? 반대쪽에서 이렇게 빼주는 거. 이게 왜 그러냐? 간접적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평가 계정을 쓴다. 그런 말을 우리가 지난번에 썼던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바로 직접법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영업권이다. 그럼 영업권은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만약에 권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이거예요. 그럼 20년 동안 어디에 되느냐? 영업권 상각해서 영업권을 바로 어디에 되느냐? 그럼 여기는 직접적으로 어디에 되느냐? 매년마다 어디에 되느냐? 감수를 시키는 직접법을 쓰더라. 이걸 갖다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각기간은 비교적 어떠냐? 20년. 잔존의 방법은 뭐가 되냐? 영원. 상각의 방법은 거의 정례법을 많이 쓰더라.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거기에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일반적으로 영업권이라는 말이 나오죠. 영업권은 장사를 갖다가 권리를 갖다 얻기 위하여 돈을 더 준 부위를 영업권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영업권은 매수의 대가의 금액보다도 순자산 평가가 어디 되느냐 그러면 작은데 많이 줬을 때,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를 갖다 120만 원 줬다 그러면 20만 원만큼 많이 줬죠. 많이 줬다면 이건 뭐가 되냐? 영업권이 되고, 영업권은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상각한다 그러는 게 통상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죠. 그래서 영업권이 발생하는 원인을 말하라 그러면 장사를 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초과 수익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 되고, 그 이외에도 이제 우수한 경영진이나 기술의 노하우나 뭐 널리 알려진 브랜드라든가 뭐 이런 고객의 충성도 이런 것 때문에 돈을 더 받는 형태를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바로 영업권을 주는 이유가 된다는 이야기까지를 여러분이 알고, 이런 거는 20년 동안 직접적으로 보통 통상 어디 되느냐? 정액에 의하여 마무리한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타 비유동자산이다 이런 말을 쓰죠. 지난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무형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럼 우리가 유동성 대열에 의하여 마지막 본다면 기타 비유동이 있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유동과 비유동을 갖다 옛날에 구분했죠. 유동이냐 비유동이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원료를 1년 기준이다. 그러니까 자산 속에서 우리가 유동은 1년 내라는 얘기가 되고, 이건 1년 후가 되기 때문에 원료룰이다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유동 속에서 여러분 잘 알지만 적각 현금이 될 수 있는 자산, 한마디로 말하면 적시 현금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자산을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비교적 어떠냐 하면 적각 현금이 된다. 그럴 때 우리가 당좌자산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좌자산이다. 근데 만화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팔아야 돈이 되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우리가 배워서 당좌와 재고를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재고는 거의 대다수가 팔아야 되는 상품류를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다음 비유동 쪽에서 우리가 와서 배웠던 걸 생각한다면 바로 비유동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하나의 투자자산이다 하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이다 하는 말을 했죠. 그 다음 무형자산이다 그런 말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당좌자산 1번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재고자산을 2번에 우리가 두고, 3번의 이야기는 투자자산을 우리가 배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유형자산을 우리가 설명했고, 다섯 번째 무형자산을 설명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은 투자라고 봤는데 현재 어떠냐면 투자로 보기가 매우 애매모호한 이야기가 있다. 예를 들면 이윤법인세 자산이다 한 말이 되죠. 이건 바로 법인세를 미리 먼저 냈기 때문에 다음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어지는 법인세다. 다음에 법인세를 갖다가 왜 예를 들어 정부의 여러 가지 장려 정책에 의하여 법인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가 아니라 바로 얘들은 남는다. 근데 돌려받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에 법인세를 갖다 대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이윤법인세 자산이나, 또는 내가 임차를 위하여 예를 들어 1억에 한 달에 300만 원 그럴 때 1억이라는 돈은 뭐가 되죠? 바로 임차 보증금이란 말이야. 이런 내용은 투자로 보기에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역시 회계 제도는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너희들냐 변경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되느냐, 투자로 보기가 곤란하다. 투자 속에 있는데 이게 곤란하다 그러면 골라가지고 이걸 갖다 기타 비유도이다.
여러분이 중요한 건 기타 비유동까지 걸러주면 이게 유동성 배열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비열할 때 1, 2, 3, 4, 5, 6로 가는 이런 얘기를 유동성 비율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 속에서 이제 기타 비유동 자산이란 말은 원래 투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느 사회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별로 그렇게 현실적인 투자라고 보기가 곤란하다. 이런 부위를 갖다 골라둔 거. 대표적인 게 바로 이연법인세 자산, 임차보증금 이런 것들은 원래는 투자에 있다가 어디로 넘어왔느냐? 성격이 모호하기 때문에 기타 비유동으로 돌리자 하는 말을 우리가 했다는 거, 변경. 그런 걸 갖다 우리는 회계의 변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회계 제도의 변경이다. 이제 여러분하고 마지막 8장에 가면 배우는 바로 제도의 변경을 갖다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런데 제도가 바뀐다라는 걸 제도의 변경이라고 우리가 말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꼭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항상 회계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바뀌게 된다. 그런 걸 갖다 회계 제도 변경인데 바로 여기 나오는 이야기도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옛날은 투자였는데 기타 비유동으로 넘어간 거. 대표적인 예를 들어라. 이연법인세 자산 그리고 여러분 임차 보증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봤을 때 투자라고 보기가 애매모호하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속에서 기타 비유동을 놓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배열하는 걸 갖다 우리 유동성 배열이라고 하고 단지 유동과 비유동만 묶어서 한 거 유동 비유동법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막 섞어서 이유 없이 우리가 배열하는 이걸 갖다 우리가 혼합법이라는 말을 갖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가 되느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배열하며 기타 비유동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의미를 본다면 바로 회계 제도의 변경으로 투자에서 기타 비유동으로 변경되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연법인세, 이연 바로 법인세 자산이다. 그래서 이 이연법인세 자산이 바로 기타 비유동에 속하면서 우리가 봤을 때 투자로 보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기타로 보자 이렇게 넘어갔다는 이야기에 의의를 이해해 주는데 바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연법인세 자산이나 임차보증금이 바로 과거의 기업회계 기준에서 볼 때 투자라고 봤던 부위가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기타로 돌렸다 하는 배경적 시간을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데 알아두시고 이걸 갖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기타 비유동자산 속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이연법인세하고 그 이외에도 임차보증금, 그 다음에 장기 승급 비용, 그 다음에 장기 승급금, 그리고 장기 미수금. 그래서 비교적 어떤 데랑 장기란 말이 붙었는데 이 장기가 붙었으니까 무조건 비유동이 되겠죠. 유동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 같은 이런 거, 이연법인세 자산 같은 거 이런 거는 투자로 보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 기타로 돌리자 해서 크게 나눠서 이렇게 비웠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 좀 알아둬야 되는 임차보증금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을 때 됩니까? 뭐 5천만 원에 한 달에 얼마. 이럴 때 집세를 갖다가 주기 위하여 뭐가 됩니까? 매달마다 보증금을 걸어놓죠. 만약 집세를 못 줄 때 나중에 바로 집세 속에서 미비된 걸 주인이 받기 위한 수단으로 임차보증금이다. 이것도 투자로 보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말이 됐고, 그 다음에 장기 승급 비용은 예를 들어 3년치 월급을 갖다가 3년치 예를 들어 집세를 미리 먼저 줬다. 그럼 승급 비용은 승급 비용인데 장기란 말이야.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승급금을 미리 먼저 줬다. 예를 들어 10년 후에 물건을 나에게 달라. 그러고 미리 왜 되느냐 그럼 승급금을 줬다. 상품에 주는 대금을 줬다. 이것도 왜 되느냐 기타로 볼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미수금이라는 거는 상품 이외 물건값을 받아야 되는데 3년 뒤에 달라. 4년 뒤에 달라. 이럴 때는 이건 장기 미수금이 되는데 이렇게 장기와 임차보증금과 이연법인세 자산은 원래는 투자자산 속에 예속이 되는데 이게 모호하기 때문에 기타로 변경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장기대여금이다 그럴 때는 장기대여금은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장기대여금. 물론 유동자산에 속하면 유동 속에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1년 이내다. 그럼 이거는 일반적으로 뭐가 됩니까? 그냥 단순한 대여금으로 받겠죠. 근데 장기대여금이 될 때는 바로 유동에 속하지 않은 대여금, 남에게 돈 빌려준 걸 우리는 장기대여금이라 부른다 하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매출채권은 상품을 팔고 돈 받을 거 있는데 당장 돈을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가 됩니까? 시간을 갖다 줘서 예를 들어 1년 후에 2년 후에 나에게 달라. 그러면 바로 장기성 매출채권이 되고 바로 1년 2년이 지나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되냐? 비유동에 속하며 바로 이게 뭐가 되냐? 그럼 기타로 볼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예를 들어 아까 임차 보증금 같은 거 보증금을 줬다. 그럼 보증금은 뭐가 됩니까? 공급은 우리가 투자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 자기가 장사를 위하여 단순히 보증을 걸었을 때 이것도 예를 들냐 기타 비유동으로 봐야 된다 한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를 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아서 다음으로 이어진다 이거죠. 다음에 적게 내도 된다 이럴 때 이것도 예를 들냐 그럼 바로 기타 비유동으로 돌려줘야 되겠다. 투자로 보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애매모호한 투자 자산 속에 있던 놈을 기타 비유동으로 돌리는데 이런 제도를 회계 제도의 변경이다. 회계 제도의 변경이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는 자주 쓰는데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우리가 마무리함으로써 여러분 꼭 알아둬야 하는 것은 바로 기타 비유동은 어떤 거 있느냐. 최소한 이연법인세 자산.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기타 속에 예를 들어 임차 보증금, 장기 승급 비용, 장기 승급금, 장기 미수금 이런 것들이 있고 투자 수익은 없는데 이걸 갖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 자산이라 말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투자 수익이 없는데 왜 요는 우리가 투자 자산으로 받느냐. 이건 오류니까 얘들냐 기타로 돌리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이제 장기 대여금이라든가 장기승 매출 채권이라든가 보증금이나 이연법인세 자산 여기 나오는 계정들을 여러분이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해를 하고 위에 있는 2번의 기타는 바로 임차 보증금이나 장기 승급이나 장기 승급금, 장기 미수금은 자산에 투자 수익이 없단 말이야. 없는데도 그냥 걸어놓는 것 뿐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동으로 투자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타 비유동으로 돌리자는 이유를 설명하고 그 이외에 장기 대여금이나 장기성 매출 채권이나 보증금이나 그 다음에 이연법인세 자산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우리는 뭐가 되느냐 기타 비유동으로 돌린다는 이야기 취지. 그리고 이렇게 변경되는 걸 갖다 회계 제도의 변경이라고 한다. 마치 우리가 지금 가장 긴급한 이야기가 뭐가 됩니까? KGAAP에서 KIFRS로 확 변하는 것. 바로 회계란 그 자리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시대에 따라 올드 제도에서 뉴 제도로 변경되는 걸 갖다 우리는 회계 제도 변경이라고 부르고 8장에서 회계 제도의 변경에 대하여 우리가 상세하게 이야기하게 된다 하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며 옛날에 투자 있었지만 투자의 두기가 곤란한 것들을 전부 다 기타로 돌렸다 하는 이야기가 되며 왜 그러냐 하는 이야기는 바로 투자의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투자 수익이 없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수익도 없는데 투자 자산으로 보기에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이야기하는 건 바로 5절의 부채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자 이거죠. 부채는 남에게 갚아야 할 빚을 얘기하는데 바로 쉽게 얘기하면 1년 이내 갚아야 할 빚은 유동부채라고 우리가 말하죠. 1년 이후에 갚아야 할 빚은 바로 비유동부채다. 그러니까 여기도 유동, 비유동으로 부채를 갖다 구분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잘 알지만 유동부채의 의미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유동부채의 의미는 1년 내라는 이야기, 1년 내. 아마도 말해서 1년 내에 갚는다는 얘기가 돼서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원유룰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되겠죠. 1년 기준이다. 1년 내에 갚아야 하느냐 1년 후에 갚느냐에 따라 우리가 달라진다 그런 얘기가 되고 바로 궁극은 뭐가 되느냐 1년 이내 정상 영업 주간 내에 영업 주기 내에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만기되는 부채를 얘기한다 하는데 정의를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유동부채 종류를 우리가 구분하는 내용 속에서 바로 기업회계 기준상에 여기에 계정 분류를 우리가 한번 가만히 살펴보고 이미 계정왕 분류론 할 때 여러분과 이야기를 했던 이야기지만 하나하나 꼼꼼하게 우리가 따져보며 항상 그게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1년 기준이란 원리룰과 정상 영업 주기 보통 영업주기가 1년을 기준점으로 잡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에 우리 책에도 선이 그여 있는 내용을 쭉 한번 읽으며 1년 이내냐 1년 후냐 정상 영업기간이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정리하며 봐주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유동부채 종류에 대하여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비교적 유동부채 속에는 매입 채무다. 여러분 잘 알지만 상품을 사오고 아직까지 돈을 주지 않았다. 그럴 때는 매입 채무라고 얘기를 하죠. 1년 이내 줘야 되고 시효가 1년 이내. 바로 우리 중요한 회계는 상법에서는 시효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효는 바로 타임 에펙트라는 말이 되어서 시효의 뜻이 뭐가 되느냐 바로 시간의 효과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회계학에서 말하는 타임 에펙트다 그런 말을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뭐가 되느냐 바로 시간이 어디까지냐 하는 이야기를 시효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매입 채무의 경우는 바로 상품을 사왔는데 1년 이내 갚아야 되기 때문에 유동 부채로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다음에 단기 차입금. 여러분 잘 알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 자월
예를 들어 예금의 수준을 넘어서서 수표를 발행하고 당좌 차월에 계약이 되어 있을 때 은행으로부터 임시로 빌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잘 아는 콜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콜론이다. 그래서 바로 쉽게 얘기해서 오블론, 콜론, 오블론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그건 뭐가 되냐 그러면 론을 갖다 빌린다는 얘기가 되고 단기가 되기 때문에 1년 이내라는 단서를 알아야 됩니다. 이자가 가장 비싸죠. 그 다음 미지급금이다 그럴 때는 상품 이외 거래. 여러분이 쓸 거야 할게 상품 이외 거래라는 말에 역점을 두고 미지급금이다 하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고 상품 이외 물건을 사고 돈을 주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선수금은 상품의 주문 대금을 바로 받았다. 그럼 반대로 상품을 1년 이내 줘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게 뭐냐? 선수금이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예수금은 일반적 상거래 이외 일시적 제예수금이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되죠? 그렇죠. 종업원에게 월급을 줄 때 세금을 갖다 원천징수를 했다. 3.3%인가 우리가 원천징수를 하죠. 이건 바로 기업이 그 돈을 먹는 게 아니라 바로 대납해야 된단 말이야. 일단 월급을 줄 때는 공제를 했지만 나중에 그 돈의 3.3%에 해당되는 돈은 은행에 세무소에 납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된 게 예수금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그다음 비용이 발생했는데 아직까지 주지 않았다. 그럼 1년 이내에 그 비용을 줘야 되기 때문에 미지급금은 역시 우리가 봤을 때 유동부채로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법인세를 아직까지 내지 않았다. 그럼 법인세를 반드시 내야만 의해되죠. 국가에서 바로 연목을 할 수 있게끔 허용해 주는 거지 법인세를 내지 않고는 버팅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미지급 법인세가 바로 중요한 유동부채에 속한다는 이야기를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 미지급 배당금. 원래 배당은 12월 말일이 될 땐 결산을 합니다. 2월에 주주총회 있을 때 배당에 대한 결정을 내리죠. 그리고 거의 어디 되느냐 그러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뭐가 되느냐 배당금을 준다 말이야. 그럼 배당금이 나갈 때까지 임시로 가지고 있는 걸 미지급 배당금이다. 그런데 이것도 반드시 우리가 봤을 때 나중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잉여금에서 처분된 현금 배당이 나가야 할 곳이니까 유동부채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장기부채는 장기부채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3년짜리도 그 자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자꾸 가다가 2년 후가 지나가 3년째 진입하면 말은 뭐가 되느냐 우리가 장기부채입니다. 그렇지만 유동성이라는 말을 붙여주죠. 왜? 빌릴 때는 3년 동안 빌리기로 했단 말이야. 근데 시간이 쭉 그러다 나중에 1년 남았다. 1년 미만이 되면 뭐가 되죠? 이때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말을 갖다 쓰게 되는 게 된다 이거죠. 원래 빌릴 때는 장기 뭐가 된다 그러면 바로 부채라고 우리가 보죠. 장기부채다. 장기 차입금이다. 그리고 이거 장기로 원래 빌렸다 이거죠. 장기에 부담을 안았다 이거지. 근데 이게 지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1년 이내가 될 땐 뭐라 그러죠? 유동성 부채라고 불러준다.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불러준다. 처음에는 3년이다가 3년일 땐 장기부채가 되죠. 왜? 3년, 1년 후에 갚아도 되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가 나중에 1년 이내로 도입하면 그때는 뭐라 그러냐?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말. 장기부채는 그대로 가오지만 앞에 유동성이 붙으면서 이제 남은 시간은 1년 이내에 남았다 하는 걸 제시해 주는 게 바로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수익을 받았는데 미리 어야 됩니까? 선수 수익을 받았다. 근데 선수 수익은 거의 어야 되죠? 1년 이내 그 효과가 어야 되느냐? 반대 거프를 갖다가 내가 줘야 될 의무. 예를 들어 집세를 갖다 1년치를 미리 먼저 받았다. 그럼 선수 수익이란 말이야. 이런 선수 수익은 뭐가 되느냐? 1년 동안 그 사람이 살 수 있게끔 바로 의무를 진행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걸 선수 수익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부채. 충당하기 위한 단기부채. 앞에 단기가 붙었으니까 이것도 뭐가 되느냐? 유동부채에 속하며 보통 우리가 어디에 되느냐? 충당금으로서 사용 목적에 어디에 되느냐? 기재가 되며 1년 이내 돈이 나간다. 그럴 때는 1년 이내 돈이 빠져나가야 할 돈을 빼줘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단기 충당부채도 역시 유동부채로 봐야 된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 이외에 이제 기타 유동부채는 그 이외 여기에서 지금까지 쭉 우리가 흐른 이외의 부채를 갖다 우리는 기타 유동부채로 본다.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부채를 우리는 기타 유동부채로 본다 해서 유동부채의 종류가 쭉 나왔는데 선생님이 읽으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유동부채 회계 처리, 이건 거의 대다수가 제가 거의 대다수 학원에서 수업하든지 아니면 개인 레슨을 할 때 이런 경우는 거의 어디 되느냐 그러면 회계 분
붕괴를 갖다 시키는, 붕괴를 갖다 공부하는데 아주 좋은 문제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영상 듣는 분들도 여기에 나와 있는 뭐가 되느냐, 붕괴를 정확하게 한번 해보므로 해서 뒤에 우리가 해야 되느냐, 앞쪽에 붕괴, 비전공 학생 경우는 붕괴가 굉장히 부담이 되죠. 붕괴를 한번 익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같이 빠른 시간 내, 이걸 시간을 오래 끌면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며 진행을 하고 답이 교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맨 먼저 1번이 어디 됩니까? 기계를 10만원의 외상으로 구입하다. 요 사건만 일단 보자 이거죠. 그럼 일단 뭐가 되느냐? 기계 장치가 자산의 증가로 들어왔죠. 반면에 여기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돈을 주지 않았으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우리가 적어야 되겠죠. 이랬다가 기계 구입 대금을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 밑에 바로 달아 나옵니다. 그럼 미지급금인 부채 감소가 되고 돈이 나가니까 현금 자산의 감소로 두면 된다 하는 이야기로 붕괴. 뭐 이거는 전공한 학생의 경우는 굉장히 수월하게 쉽게 얘기하고 뭐 저런 걸 강의하느냐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이 강좌는 비전공 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초원리, 물론 중급회계 가면 우리 손세정 교수님이 강의하는, 회계사님이 강의할 때는 이런 거 뭐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초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간다는 것도 양해하시고, 한번 그래도 후배들에게, 잘하는 분들은 후배들에게 어떻게 붕괴를 좀 익혀줄까 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붕괴 훈련을 시키면 굉장히 후배들이 빨리 어야 되냐, 붕괴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2번도 보면 은행으로부터 15만원을 6개월간 연 12% 이자로 차입했다. 그럼 현금은 15만원 도지. 왜? 돈을 빌렸으니까. 근데 이때 차입금 뭐가 되죠? 대변 쪽은 부채로 단기 차입금이란 말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런데 밑에 보면 뭐가 되느냐? 만기가 되어 은행의 차입금을 이자와 함께 갚는다. 그러면 15만원에다가 연 12%. 그럼 여러분 15만원 곱하기 0.12에다가 6개월이죠. 이게 연이율이니까 연으로 맞춰줘라 이거지. 기간은 12분의 6이 돼야 된다 말이야.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9,000원이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겠죠. 15만원 곱하기 0.12에다가 바로 12분의 6. 2분의 1을 갖다 하니까 바로 여러분 9,000원이다. 그래서 당좌 차입금을, 단기 차입금을 갚으니까 자산의 부채 감소로 차변 쪽이고 이자 비용이 9,000원이니까 공격은 현금이 얼마 나가죠? 15만원과 9,000원이 나가니까 대변 쪽에 현금 15만 9,000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붕괴되어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상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그럼 현금은 들어왔으니까 자산의 증가가 되고 대변 쪽은 이런 걸 선수금이라고 불러주고 유동부채로 보죠. 부채 증가로 2만원 적었습니다. 이랬다가 상품 매매 계약과 관련하여 상품을 보내줬다. 상품을 보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선수금을 갖다 받은 거는 자산의 바로 부채 감소로 없애주고 대변 쪽에는 매출 10만원.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매출 채권 8만원. 왜? 자기가 2만원밖에 안 받았는데 뭐가 되느냐 그러면 상품 매매 계약 상품을 얼마? 10만원에 판매하다 하니까 궁극은 뭐가 됩니까? 선수금 2만원 없어지고 매출은 10만원이 되고 차변 쪽에 매출 채권 즉 8만원 더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돼서 2대1의 붕괴가 일어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 출장 중인, 출장 그럴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우리 바로 출장 가는 사원 하는 말에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가급금과 가수금이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가급금은 바로 출장 갈 때 여비를 어림으로 줬을 때 돌아왔을 때 네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라고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여비를 갖다가 그냥 줬다. 이럴 때는 우리는 이걸 갖다 여비라고 쓰지 않고 확정이 나지 않았으니까 가급금이다 이렇게 우리가 쓰고, 가급금은 나중에 돌아오면 네가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자산적 성격을 띠고 있다. A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왜? 돌아왔을 때 가격금을 네가 어떻게 쓰느냐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반면에 가수금이다 그러면 수금은 수금인데 가짜 수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출장 간 사원이 돈을 본사에 보내왔는데 돌아와서 확정을 짓기 전까지 수금은 수금인데 아직 완벽한 수금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 돈은 들어왔지만 이건 바로 수금이죠. 돈을 갖다 수금했다 이거지. 수금인데 이건 심적 부담이 되니까 부채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 가짜가 붙은 거는 절대 어디에 되느냐? 바로 BS나 IS에 노출되면 안 되고 반드시 와서 상기를 시켜줘야 할 임시계정, 가계정이다.
임시로 있다가 나중에 없어지는 계정이다. 가짜 계정이다. 이런 말을 갖다 우리가 쓰는데 유동부채 속에 이거는 바로 출장 가는 사원이라는 말이 나올 때 가짜가 붙는다 하는 말을 이해를 하시면 좋고 그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현금은 30만 원 들어왔는데 수금은 수금인데 가짜 수금이니까 대변 쪽에 가수금 임시계정을 써주죠. 그래서 돌아와서 10만 원은 대여금의 회수고 나머지는 뭐가 되냐? 바로 돈을 빌려준 단기 대여금이다. 이렇게 되죠. 외상 대금이다. 이렇게 우리가 됐죠. 그럼 가수금 30만 원은 없어지고 대출채권 어디에 되죠? 20만 원을 돌려받았고 단기 대여금 10만 원 돌려받았다는 게 대변 쪽에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종원의 가격에 바로 50만 원의 임금 중에 각종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5만 원을 제외한 차금 한 45만 원을 돈을 줬다. 그럼 급여 비용의 발생이죠. 대변 쪽은 돈이 얼마나 갔죠? 현금 45만 원 나갔죠. 그럼 5만 원만큼 세금을 미리 회사에서는 공제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세무서에 납부해야 될 바로 유동부채가 되죠. 예수금이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대변 쪽에 예수금을 쓰면 됩니다. 이랬다 원천징수로 했던 바로 각종근로소득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되죠. 납부할 때는 뭐가 되느냐? 예수금 부채 감소로 없어지고 대변 쪽은 현금이 된다 하는 걸로 분개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가면 차기분 건물 임대료 5만 원을 수령한다. 그러니까 미리 임대료를 받은 거다 이거죠. 그럼 현금은 들어와서 자산의 증가가 되고 대변 쪽에는 선수 임대료, 유동부채가 되는 거죠. 바로 적어주면 되고 위에 건물 임대료가 공사기간이 경과되다. 바로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선수 임대료는 없어지죠. 선수가 없어지고 대변 쪽은 임대료로 변경되어 정상 뭐가 됩니까? 부채에서 수익으로 바뀌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여러분이 중요한 이야기는 결산일 현재 차입금과 이자 미지급에 만 원이 있다. 그럼 이자 비용이 발생이죠. 안 줬으니까 미지급 이자 부채 증가가 되죠. 이랬다 나중에 이자를 줬다. 그러면 미지급 이자는 없어지며 현금이 나갔다 하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부채에 나오는 이야기들의 가벼운 분개를 한번 선생님과 함께 체크하며 여러분 책 보며 정리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며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우발부채의 반대, 일반적으로 확정적으로 돈이 나가는 걸 우리는 확정부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연히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채다 그런 이야기를 우발부채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보증을 써줬다. 그러면 채무자 대신 보증을 썼을 때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나는 아무 무책임이죠. 그러나 만약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았다 그러면 보증 쓴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정말 이게 실제로 갚아야 될 수도 있고 갚지 않아도 될 수 있다. 우연히 발생할지도 모르는 채무다 하는 걸 우발채무라고 얘기하며 우발채무는 확정채무의 반대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체크를 하며 또 꼼꼼하게 하나하나 여러분들 물론 전공한 분들은 굉장히 빠른 스피드하게 나가되 단 어떤 마음으로 후배에게 가르쳐 준다면 내가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심정 정도로 확정적으로 확실하게 의되느냐 그러면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전공 학생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부위를 차근차근 들으며 따라온다면 회계도 빨리 전공되리라 우리가 정복되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